안녕하세요. 바람물입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에 강의 진행 순서는 오늘 첫 강의인데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 강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이번 시험을 보시고 나서 또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번 시험을 갖다 치르고 나셔서, 이제 1회, 2회, 3회, 4회와는 다른 시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시험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면, 출제하러 가는 사람이 출제자로서 들어가가지고, 어떤 문제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섭렵을 하시되 비중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이 튼튼해야 되겠다. 기본 이론이 튼튼해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가 좀 지루한 맛이 있더라도 일단 세세히 배경까지 알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암기할 분량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론을 철저히 공부하신 게 우선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작년에 129명 합격했고 올해 153명 합격했죠. 그러면은 저희들 3회 때 시험 볼 때는 260명을 합격했었어요. 1회 때 430명, 2회 때 167명, 3회 때 260명. 아마 2회 때 167명 뽑으니까 원성이 많았죠, 원성이. 그 다음에 3회 때 260명 뽑았는데, 말이 처음에 2020년까지 2,000명을 뽑는다고 했었잖아요. 실제로는 출제위원 들어간 사람들, 이제 손해 사정사들, 법인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다 보니까 경쟁의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제 문제를 내는 것들이 과거에는 가입 건수가 많은 품목들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 해당되는 저가전 종합하고, 그 다음에 가입 건수가 그냥 7, 80만 건이 넘는 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단골로 출제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가전 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 내에서 좀만 바꿔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전 종합의 특성은 그거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나서 그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은 합격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벼 문제는 생각보다는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문제를 낼 만한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벼도 문제 낼 만큼 내다가 이제는 복분자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수험생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부분이 복분자 쪽 그쪽 종합과서 쪽에서 복분자 감귤, 그다음에 그나마 무화과는 또 다른 수목들하고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추가적인 것이 좀 그쪽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또 올해 시험 1과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하는 우리 준호쌤이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2과목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시설 파트에서 지금 15점짜리가 2개 나왔죠. 인삼 해가림 시설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하고,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설 파트에서 또 딸기까지 하게 되면은 시설에서만 결국에는 45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벼하고 저가전 종합 위험 넣고 그러니까 5점짜리가 5개가 거기서 다 이렇게 된 건데,
좀 그 문제 출제했던 것들이 좀 20번을 오류를 낸 정도라면 과연 출제위원으로서 소양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들어요. 왜냐하면 출제했을 때 지금 시설 파트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가축, 돼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업무방법서를 100% 소화했다 한들 그 문제가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피해율 사전, 그것도 명확하지 않죠. 피해율을 어떤 피해를 구하라고 그 제시를 해놓은 것인지 아주 불명확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손해평가협회인가 협의회인가 해가지고 농구먼하고 손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협회하고 저는 이제 한국손해평가사 협회에 소속으로 돼 있고 거기서 직접 제도법무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다음에 농지협하고 기관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 이제 업무적인 측면도 있었고 시험에 관한 부분도 있었어요. 시험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저 Q&A에서 있어서 출제위원들에 대한 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 자격자가 5년 이상 되게 되면은 출제위원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쪽 그 농구먼 쪽 입장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 하게 되면은 출제를 했을 때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좀 곤란하다,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결국엔 아마 이번에 그 손해사정사 쪽에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많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교수 쪽, 학계 쪽으로 출제위원이 가지 않을까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제가 보는 걱정은 이걸 제대로 전공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교수적인 어떤 소양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균형 있는 어떤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2,000명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이 내년인데, 여러분 이제 6기 시험인데 지금까지 수를 따져보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1,000여 명이나 되나요? 근데 그게 손해평가사의 경우에 선발 인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정부 차원에서는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일을 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수입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0명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0명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 놓고 만약에 재해가 없어가지고 재해가 많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손해평가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있었을까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 손해평가사들이 지금에는 합격을 하게 되면 취업하는 형태는 이제 세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한국손해평가사협회하고 지금 현재 농업재해보험협회하고 양대협회가 있어요. 양대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는 우리 농업재해보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조직 규정이 제대로 없죠. 농업재해보험법에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리법인을 할 수 있는 법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지금 업무를 수주하는데 좀 약간 편협적인 측면이 좀 있죠. 정상적인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서 업무를 수주해서 그걸 회원들한테 지역 회원들한테 지역으로 나눠주고, 지역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지역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손해평가사가 농업재해보험법에 조직 규정을 갖춰서 법인화되는 거, 영리법인화되는 것이 나중에 궁극적인 것이고, 근데 이것이 절차가
과연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은 다른 자격증에서 보다시피 조직에 관한 부분은 큰 틀은 모법인 법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쪽에서 특히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입법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하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손해보험에서 농협 손해보험에서도 평가사를 채용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쪽으로 조직 선보라든가 그다음에 농구원 쪽에서도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손해사정법인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건데 손해사정법인하고 손해평가사하고는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그 모법 자체가 달라요. 손해사정법인들은 모법이 보험업법이에요. 우리는 농업재보법이죠. 예, 보험업법이 돼 있다 보니까 보험업법상에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보조인으로 가셔야 돼요. 보조인으로.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 보조인이 맞느냐, 뭐 전문인이 맞느냐 하는 논란의 소진이 있는데 해석은 전문인 쪽에서 해석한다고 하긴 하지만 다른 여타 자격증에서 그 있는 규정에 비춰 봤을 때는 손해평가업에 관련되지 않는 특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에서 해석을 그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따지고 보게 되면은 보조인에 속한 걸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취업을 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얼마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손해사정법인에 가게 되면 손해사정법인은 저희들 손해평가사들하고 수당체계가 달라요. 거기서는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업무 현장 조사를 하고 그 현장 조사를 서류에 담는 손해사정서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도 감정평가사들도 감정평가사라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서류에다가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수수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걸로 했을 때 보통 이제 한 60만 원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6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손해평가사들이 이 손해사정법인에 근무를 할 때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 일단 30만 원, 6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쓰겠죠. 60만 원 범위 내에서 3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값, 식대, 숙박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하게 되면은 업무량은 우리 쪽에 손해평가 쪽에서 하는 업무 하루 처리하는 업무량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쪽 될 거예요. 근데 좀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이쪽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처리하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한 60, 70% 정도 해당된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갔을 때 이제 보장받는 거는 일정은 한 1년에 한 100일 정도를 보장을 받아요. 100일 정도, 100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아마 한 3, 4천 정도 수준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업무를 한 70%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끝나는 시간이 아마 2, 3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조인을 가게 되면은 상시 근무 상시적으로 대기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3일 가서 근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유는 있을 거예요. 일정별로. 지금 비수기 때는 손해사정법인들도 비수기 때는 일을 안 하니까 그때는 자기 시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손해사정법인은 그러니까 일을 우리보다는 빨리 시작하고 늦게까지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 일정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 협회에서 양대 협회에서 근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냐면
여기는 일당이 얼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업무 개인 간의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지금 업무 처리 수당은 28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28만 원이. 기본 수당 2만 5천 원에다가 1점당 16,000원씩 추가가 돼요. 1점당 16,000원. 그래서 아까 28만 원이 상한선이다 보니까 2만 5천 원 더하기 16,000원 곱하기 X 해가지고 28만 원 된다잖아요.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X가 바로 15.9점이에요. 하루 처리를 15.9점 이상 하게 되면은 수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추가되는 수당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상한선 28만 원이니까. 중식비 9만 원, 아니 9천 원. 중식비 9천 원. 그 다음에 출장비 3만 원 상한선, 여비 3만 원 상한선. 그거는 아마 두 건은 출장비하고 여비는 6건 정도 이상 처리하게 되면 그거는 3만 원 다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고요. 뭐 10건 처리한다 해서 이제 출장비 여비는 3만 원 이상 지급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자격 수당이 5만 원. 그래서 자격 수당 5만 원인데 그거는 1점당 5천 원씩 돼 있어요. 1점이라는 것은 한 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품목마다 업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점당 5천 원이다 보니까 10점을 하게 되면 5만 원이 되죠. 그래서 10점 이상 하게 되면은 자격수당도 또 없어요. 그 다음에 숙박비가 4만 원. 숙박비가 4만 원인데 숙박비는 자기 거주지에서 이 거주지는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그러면은 그 숙박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숙박비는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를 갔을 때 숙박비에 적용이 되는데 4만 원인데 이제 보통 평가사들 가게 되면 2인 1조로 보통 숙박을 해요. 2인 1조로. 그러면 현지에 가서 성수기에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비는 한 3만 원 정도, 모텔에서 자거나 펜션 같은 데 자거나 하는데 보통 3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개인당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5,000원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또 둘이 자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혼자 자기도 하고요. 숙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그 지회에서 또 내보낼 때 항상 우리 여자 평가사들은 짝수로 보통 배정을 해요. 짝수로. 그리고 숙박비는 연속해서 이틀 업무를 했을 때만 반영이 돼요. 하루를. 그러니까 3일을 하다가 하루 쉬고 이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일에 해당되는 이틀에 대한 숙박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틀 했던 것이 하루에 나오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중간에 안 쉬려고 그래요. 숙박비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보름 정도 20일 보름 이상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그 점수 15.9점 채워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교통비가 마지막 날만 제공이 돼요. 2만 원이 장기 교통비가.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2만 원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점수라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 품목상으로 보게 되면은, 양파, 마늘이 1점 정도 될 거예요. 1점 정도. 계약자 농지 한 건이 1점 정도 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논밭작물들은 면적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 환산 점수도 면적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2000제곱미터까지 1.0 막 그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1.0부터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표본도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제일 반영했기 때문에
뭐 1.1, 1.2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기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양파 마늘이 그렇고요. 양파 마늘 끝나게 되면 이제 양파 마늘이 언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5월 말 정도예요. 5월 마지막 주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6월 거쳐서 7월 이제 초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젓가고 착과서 들어가요. 시기적으로 사과가 먼저 들어가죠. 사과하고 배하고 감은 그 한 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7월 말경에나 일단 배가 감이 들어가고 사과배는 면적 기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수 개념으로 환산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사과배는 1.1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1.1인데 200주 정도, 50주, 100주 막 그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적과 착과수가 배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0주 정도 재배 주수가 1000주 정도 되게 되면 2.8점이에요. 1500주 정도 되게 되면 3.0. 그러면 농지 한 건에 1점짜리를 3건 하는 거나 같다 얘기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 봐야 표본주 5주에서 17주죠. 5주에서 17주. 나중에 다 외워야 될 거예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7월 말경이나 되게 되면 뭐가 들어가게 되면 감이 들어가요. 떫은감, 단감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과배보다 0.1이 높아요. 그래서 1.2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회원들 그거 다 몰라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근데 1.2 사과배에 비해서 1.2라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차이가 너무 격차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감, 떫은감은 착과수 세개도 힘들어요. 착과수 세개도 힘들고 또 지금 수고 5m 규정 없어졌죠. 인수제한. 그러다 보니까 저기 완주나 동사무소 갔다 보면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꼴짜기가 있어. 꼴짜기 있는데 쳐다보면 보이도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세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여기서 이야기 못하니까 이제 알아서 세겠죠. 그리고 지형적으로 힘든 데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부터 중간에 이제 고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과수, 착과수가 있죠. 태풍부터 낙과, 착과수가 있는데, 아니, 낙과 피해,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같은 경우는 과수가 좀 떨어지면 진짜 좋아요. 수당이. 왜냐면 그것도 어차피 주스로 가니까. 떨어지면 개수 갖고 따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낙과가 많이 떨어지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전수조사 해야 되니까. 물론 거대지혜 같은 경우는 표본조사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를 하지 않고는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무를. 그리고 이제 그 착과피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률 조사도 같이 그때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 중순 말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벼 조생종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요. 9월 중순부터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를 한 달 내내 해야 돼, 이제. 한 달 내내. 근데 벼는, 다른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인 1조로 해요. 2인 1조로. 2인 1조로 적과후 착과수는 3인 1조예요. 2인 1조 또는 3인 1조. 그래서 2인 1조가 마늘 양파는 그 2인 1조로 하고 적과후 착과수는 현지에 있는 손해 평가인들 현지가 또 있어요. 그 지역에 물론 이 관계인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긴 해요. 현지 농협에 있는 소속돼 있는 현지 평가인들하고 일을 하는데 거기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네를 안내하도록 해요. 그런 부분 제가 보는 문제가 좀 있어. 크로스 좀 해야 돼. 그래서 교차 부분이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현재 손해평가니 일정이 안 맞으면 둘이 할 수밖에 없어. 2인일조로. 그러나 보통은 3인일조로 해요. 그리고 그 과수는 조사할 게 일반 작물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둘이 하기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벼로 넘어가니까 벼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표본조사는 2인 1조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1인 1조로 다 바뀌었어요.
수량요소, 표본조사, 전수조 다 1인 1조로 바뀌었는데 제한적으로 표본조사는 2인 1조로 하는 데까지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량보다는 표본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환산점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수량 요소가 0.6점, 그 다음에 표본조사가 0.9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에 0.5점이었는데 수량 요소 0.6점 올랐어요. 0.1점 올랐죠. 근데 프로테인은 몇 프로 올랐어요? 20% 올랐어요. 20%. 그게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콩조사를 또 해요. 콩조사를 하는데 콩이 작년에 제가 콩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 사과배 적과 착과수 조사하는 시점부터 낙과 착과피 하는 그 동안에 뭘 또 하냐면 포도도 하고 복숭아도 하고 자두도 하고 밤도 하고 대추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계약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품목 중에서 과수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밤이에요. 밤, 대추. 밭작물에 제일 힘든 것은 콩. 왜? 콩 다 까야 되거든. 콩 다 까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콩이 2m에서 1m 또는 4주 이상으로 줄어들었죠. 여물의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표본주도 하나씩 표본 구간도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환산 점수는 0.9점이에요. 마늘 양파보다도 더 적던가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다른 사람들은 하루 업무 15.9점 처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콩은 15.5점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가하고 저가수는 채울 수가 있어요. 아까 배점이 뭐 2.8, 3.0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처리하려면 몇 건을 해야 되면 보통 하루에 저가 저가수 가입자 10건 정도는 해야 돼요. 10건. 10건 정도 해야지 한 16점, 20점 나와요. 그 10건 하는 게 빠듯해요. 근데 저는 저가 조사하면 무조건 맥시멈을 하고 다녀요. 왜? 미리 다 준비를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도 미리 다 계산해놓고 그거 맞춰갖고 해요. 15.9점이면 16.2점 쪽에다가 다 맞춰갖고 그날 할 일정을 다 미리 다 맞춰놔요. 며칠 전부터 맞춰놔. 일주일치 다 맞춰놓고 마지막 날은 오전에 얼른 하고 도망와야 되니까 마지막 날 일정도 맞춰놔요. 그건 어떤 걸 하냐면 계약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한 계약자 건을 하고 떨어지는 거 말고 6건 할 때.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본인들 느낄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장 가게 되면 적과 착과수가 어떻게 조사를 해야 효율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합격하면 다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현지 조사단위는 손해평가에서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잘하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보면은 현장에 가가지고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농지가 제대로 맞는 농지값도 확인해야 돼요. 근데 땅 찾는 것은 제가 귀신이잖아요. 땅만 30년 보고 다녔으니까. 그러고 딱 지형 보게 되면은 알아요, 저는. 어느 쪽부터 시작해야 될 것도 알고 사과 품종을 제가 잘 알아요. 왜? 여러분들 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합격하셔갖고 교육받으러 가시면 뭘 하셔야 되냐면 착과수 세는 연습보고 다니시면 안 돼. 가서 보면 착과수 연습보고 다녀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게 무슨 품종이지? 그런 거 보고 다녀요. 자꾸 눈에 익혀야 되니까. 이제 딱 보면 무슨 품종이 알아요. 이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거 알아요. 그러고 표본주를 리본을 달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표본주 강태를 다루고 갔는데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수분수로. 그런데 그 품종에 달아야 되는데 표본주 간격이 마진이 거기 딱 떨어지니까 거기다 달 거 아니에요. 피해 달아야 되거든.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품종 모르면 되겠어요? 또 사과를 또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벼가 수량요소 0.6점을 기준으로 해서 15.9점을 하려면 몇 건을 해야 되냐면 26.5건을 해야 돼요. 하루에 26.5건을 보고 다녀야 돼. 혼자서 1인 주사라겠죠? 근데 가능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벼가 왜 수량조사가 있는지 아세요? 벼라서 수량조사 있는 게 아니고 가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 처리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있는 손해평가서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수확 전에 14일 전후에 미리 하는 거예요. 몰리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탈곡해달라고 하게 되면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이 3번 몰려왔잖아요. 태풍이 3번 몰려오니까 가서 현장 가서 보면은 난리가 아니에요. 더벅은 4번 군데 다 돼 있고, 특히 신동진 같은 경우 그렇게 더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기서 탈곡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보름 15일까지 보름에다가 한 20일 정도를 할증료를 우리 손해평가사들 15.9점 차면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농협선부에서 할증료를 50%를 갖다가 부과시켰어. 그래서 15.9점짜리가 26.5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수량요소가 15.9점일 때 26.5건이죠. 근데 할증료를 50%를 하니까 40건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평가사들이 40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40건씩 하고 다니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40건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건 현장 가서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할증자를 50% 해서 한 20일 정도 부과를 하니까 손사법인에 간 손해평가원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들 평소에 했던 70% 정도 물량밖에 안 했는데 벼 때 되면은 많이 또 해야 돼,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물량을 초과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다 그렇게 해도 저쪽은 수당을 50% 줬는데 자기들은 변동상이 없거든. 그거 스트레스 좀 받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현재 하루에 몇 건 정도, 아니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작년에 제가 한 40여 일을 했어요. 올해는 한 60 며칠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덜은 편이에요. 그래서 평균 한 80일 내외 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이제 80일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루에 이제 수당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만땅을 채우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다 해도 아까 15.9점을 다 채우면 43만 9천 원이에요. 상한선이. 그리고 벼 아까 40건 할 때는 58만 9천 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58만 9천 원이면 50만 원 정도 잡아도 20일 정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 1,000만 원 깔고 간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나머지 한 20일 정도, 보름이나 20일 정도 하게 되면 그게 한 40만 원 꼴은 됐을 거라고 봐. 그래서 그러면은 한 1,500 이쪽 정도는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저가고 저가수하고 현업 다른 투잡을 해도 저가고 저가수하고 벼조사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때 목돈이 나오니까. 학교 하셔갖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변동수당, 그 수당 계산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까 9,000원이 3만 원이 막 이런 복잡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다 던져버리고 숙박비 포함해가 계산할 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10점 밑으로까지는 아까 10점이 무엇의 기준이 됐었어요? 10점이 자격수당 기준이었죠. 자격수당 기준이었기 때문에 10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한 1점당 15,000원씩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16,000원씩. 10점이 안 될 때는 25,000원까지 해서 21,000원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계산할 때는 10점 아래는 6점 이상 할 걸 전제로 하고 10점 아래는 13만 4천원 고정수당 더하기 점당 21,000원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10점이 넘어가게 되면 16점까지, 아까 15.9점까지는 18만 4천원 고정수당 더하기 16,000원 곱하기 점당 16,000원,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 두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내가 오늘 했던 거 아까 2만원 뭐 3만원 9천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 두 가지만 딱 하게 되면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10점 계산은 10점 아까 10점 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양쪽 다 해서 계산해도 맞아요. 그래서 10점 하게 되면은 13만 4천원 더하기 2만 1천원씩 21만원이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아까 33, 4만원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 보통 30만원이다 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개인 간의 이제 처리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한 35만원 정도 보면은 60일 하면 얼마죠? 60일 하면 3, 70, 2천만 2천 정도 되죠? 2천만 2천 정도. 투잡하고 다니기는 좀 부족한 듯 하긴 하는데, 일단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현재 손사법인에 비해서 우리 협회에서 일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품목상에서 아까 했던 그 설명드렸던 그 환산점수 설명했던 그 품목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하고 있어. 소가 하고 있는 소는 보통 일당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건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한 13만원 이쪽 돼요. 이것저것 떨고 안 나면은 10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품목이, 우리가 이제 조사했던 품목이 이제 저쪽에 시설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고추는 들어왔고요. 시설 쪽이 들어와야 되고, 시설 쪽 들어오면 이제 시설 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가축들 중에서 돼지 다구리가 그게 규모가 커요. 그게 들어오면 일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품목, 우리가 조사하는 품목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만 들어오게 되면 아마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법인화가 되게 되면, 영리법인화가 되게 되면 영리법인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법인 간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업무 제한이 없을 수가 있어요. 품목 제한이 없을 수가 있어. 거기서 이제 보통 손사법인 같은 경우는 1군, 2군, 3군 그렇게 구분이 돼요. 1군은 업무 제한이 없는데 2군, 3군은 이제 업무 제한이 좀 있어요. 2군에서 조사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3군 떨어져요. 그럼 일을 거의 못 받아요. 1군에서 막 자기 가서 또 구걸해갖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손사법인들 간에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거의 한 3, 40개 되거든요. 한 34개 정도 될 거예요, 법인들이.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학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잠깐 쉬게요.